왜 이렇게 서둘러요? 다시는 손주 보러 가지 않겠다. 스피커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장인 장모는 부담스럽다니까. 너무 자주 오면 우리가 피곤해. 부모는 우리 부모뿐이야. 알아들어. 사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사위가 황급히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린 그냥 돈줄이었구나. 정희가 무릎을 꺾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당한 모욕이었습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던 부모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윤정이는 조수석 창문에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그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 김도연이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72에 그는 퇴직한 소방관답게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의 얼굴에도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떨려요? 도연이 아내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 당신도 그렇죠?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째 딸 부부가 새로 마련한 아파트는 그들이 사는 곳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며칠 전 태어난 첫 외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 속 작은 금반지를 만져보았습니다. 돌반지로 줄 것이었지만 아기를 처음 보는 날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희는 우산을 펼쳤고 도연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사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애 보느라 고생이 많지? 도연이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딸이 소파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나흘째라 얼굴이 여윈 딸은 그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딸 고생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는 작은 이불에 쌓여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연도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코, 꼭 담은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아보실래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천천히 아기를 정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따뜻한 체온, 보드라운 감촉, 손자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낳은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아기가. 정희는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기가 잠결에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도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무언가 촉촉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기의 손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을, 작은 손가락들을. 그는 숨을 멈춘 듯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가 스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당장 가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정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연이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아기를 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겼어. 도연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위와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절망, 두려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정희도 조수석에 탔습니다. 말 좀 해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표정을 읽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설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남편을 그토록 변하게 만들었는지, 손자의 무엇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빗소리만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두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운전하는 그의 옆 얼굴에는 여전히 무언가 격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 좀 해봐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나온 거예요? 손자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정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금 뭘 본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사위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떴어. 메시지요? 응. 내가 아기 보고 있을 때 탁자 위에 사위 휴대폰이 있었거든. 그런데 메시지가 와서 화면에 뜬 거야. 정희는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건데요? 도연의 턱이 떨렸습니다. 사위 어머니.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처가 오면 돈만 받고 빨리 보내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처가 오면 돈만 받고 빨리 보내. 그렇게 쓰여 있었어. 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정희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처가, 돈만 받고, 빨리 보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돈줄로만 본다는 거야. 우리가,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잘못 봤을 리가 없어. 똑똑히 봤다고.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부터 사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위 부모님께 정성껏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위도 알고 있다는 거네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모를 리가 있나? 정희는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나온 거예요? 더 있을 수가 없었어. 그 집에.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눈가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요? 딸도 알고 있을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간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배신감과 수치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거겠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본 거야. 돈 있는 처가, 이용할 수 있는 처가. 도연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할 때 보탠 돈, 명절 때마다 건넨 봉투,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기대하고 요구한 것이었을까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딸한테 말할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도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른 척? 그게 되겠어? 딸이 힘들어질까봐 그래요. 애 낳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만 들으며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위 가족이, 어쩌면 사위 본인까지도 자신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에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과 시댁이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아니면 딸도 이용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딸도 함께. 정희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첫 손자를 만난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그 옆에 선 사위, 그리고 행복해하는 자신들의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보, 정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1년 전 일 기억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그 돈은 그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친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아프거나 힘들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집 못 구해요.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요. 우리 돈으로는 부족해요. 사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정희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도연이 딸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가족 간 교류,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절에 꼭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식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너희가 옆에 있어줘. 그것만 약속해.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대신 우리 가족으로 지내자는 거죠. 딸 부부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당연히 그래야죠.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약속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안심했습니다. 딸 부부가 가까이 있으면 노후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좀 바빠서요. 딸이 약속을 미뤘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일이 많아서요. 사위도 핑계를 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한 약속은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석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만 가고 친정에는 잠깐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도연이 허리를 다쳤을 때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에요. 전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가도 전염될까봐 걱정돼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는 아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입덧이 심해서요. 몸이 무거워서요. 검사 받으러 가야 해서요. 핑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임신 중이니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 낳으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위 어머니의 메시지를 본 것입니다. 처가 오면 돈만 받고 빨리 보내.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딸 부부는 처음부터 돈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약속 따위는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으로 지내겠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정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약속 문서가 있잖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문서요? 공증받은 거 말이야. 법적 효력이 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걸 들이밀 생각이에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 돈을 돌려받아야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정희가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가 준 조건을 안 지켰잖아.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딸은요? 딸은 어떻게 돼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도 공범이야.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딸은 몰랐을 거예요. 몰랐다고? 1년 동안 약속 안 지킨 게 우연이라고?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한테까지 그러면 안 돼요. 제발.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그냥 당하고 살라고?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약속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손자는요? 이제 태어난 손자는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분노도 이해했습니다. 배신감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도연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속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딸네 집에 가려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안 돼? 일단 얘기를 해봐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해? 어떤 오해?
사위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사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정희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전화해보자. 지금 당장.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이미 사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사위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장인이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어제는 갑자기 가셔서. 사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미안하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 그게 오늘은 좀. 사위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사위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구야? 누구 전화야? 사위 어머니가 묻는 소리였습니다. 처가 쪽이에요.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또 어제 왔다 갔잖아. 뭐가 또 필요한 거야? 사위 어머니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도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좀. 사위가 어머니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요.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사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도연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니, 장인 장모는 부담스럽다니까. 너무 자주 오면 우리가 피곤해. 부모는 우리 부모뿐이야. 알아들어. 그 말이 스피커폰을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사위가 황급히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사위가 서둘러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울렸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인 장모는 부담스럽다. 부모는 우리 부모뿐이야.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린 그냥 돈줄이었구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동안, 아니, 결혼할 때부터 우린 그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2의 나이에도 꼿꼿했던 그의 등이 구부러졌습니다.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딸은 모를 거라고.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나 1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연락을 끊은 것, 부모가 아플 때 오지 않은 것,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도연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다시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망할.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였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딸을 사랑으로 키웠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도 벽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서야 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뭐, 이대로 당하고 살 순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응시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에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연이 물었습니다. 약속 문서요. 그걸 써야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아내였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네. 우리 존엄을 지켜야 해요.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약속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욕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절망은 가셨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도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냉철한 의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정희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단에 선 젊은 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굶는 아이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아픈 학생도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아이였습니다. 정희는 월급에서 돈을 보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늦게까지 남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정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젊은 도연이었습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사람을 구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시민을 지켰던 남편이었습니다. 정희는 기억했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출동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얼음판 같은 길이었습니다. 노부부가 갇힌 집이었습니다. 도연은 불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희가 간호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를 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사람 목숨이잖아.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포상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 돈을 모두 불우이웃에게 기부했습니다. 우린 먹고 살만해.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이는 게 맞아. 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풀며 살았습니다.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과외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전부 댔습니다. 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정희가 늘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믿을 수 있잖아요. 도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가족은 서로를 지킨다고, 가족은 끝까지 함께한다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생은 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살았던 가치들이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잘못 산 걸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린 옳게 살았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세상이 잘못된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른의 부부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희생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명함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 이정훈이었습니다. 소방관 시절 알게 된 지인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도연이. 아, 김 선배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래. 오랜만이지. 그런데 말이야, 법률 상담 좀 하고 싶어서.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일이신데요? 조건부 증여 계약서 말이야. 법적 효력이 있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건부 증여요? 어떤 조건이신데요?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8천만 원을 준 것, 가족 간 교류와 돌봄을 조건으로 한 것, 공증까지 받은 것,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이정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배님, 그 계약서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나요? 그럼, 명절 모임, 한 달에 한 번 식사, 건강 돌봄. 다 적혀 있어. 그리고 상대방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시고요. 1년 동안 약속 안 지킨 게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다 있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정훈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약속 불이행 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 네. 조건부 증여 계약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 전액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과정이 필요하죠.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선배님, 그런데 가족 간 일이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정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생각 다 했어.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대.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증거를 모아야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연은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을 보낸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작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딸과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약속을 취소한 메시지들이 수십 개였습니다. 핑계들도 다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봐요. 정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도연이 허리 다쳤을 때 딸에게 전화한 기록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도 안 됐습니다. 딸이 바로 끄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SNS도 확인해보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딸과 친구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게시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9월부터 달라졌습니다. 8천만 원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외제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새로 산 차였습니다. 수입차였습니다. 아니, 이건... 정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도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도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도 여러 장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돈을 달라던 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저 차가 얼마인지 알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요. 5천만 원은 넘어. 저 명품들도 수백만 원씩 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이 쓴 글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역시 친정이 진짜 가족이네요. 필요할 때 항상 도와주시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정희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얼핏 보면 감사의 글 같았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보는 순간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친구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우리 친정은 그렇지 않아서. 딸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시댁은 그저 돈줄이지 뭐. 친정은 진짜 가족이고. 정희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은 그저 돈줄.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딸의 댓글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딸이 직접 쓴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한 말이 아니야. 딸 본인이 딸이 우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정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몰랐을 거라는 희망. 딸은 이용당한 것일 거라는 희망. 모두 무너졌습니다. 딸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연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장했습니다. 외제차 사진도 캡처했습니다. 명품 사진도 캡처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도 캡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희는 문자 메시지들을 정리했습니다. 통화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약속 문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작업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 약속 불이행 증거, 낭비 증거, 그리고 딸 본인의 진심이 담긴 글. 도연은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은 뒤집혔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우리 집으로 오너라. 사위도 함께.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딸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오면 알게 될 거야.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정돈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약속 문서, 통장 내역, SNS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기록, 모두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딸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의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앉아라. 도연이 말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너희한테 8천만 원을 줬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부족하다고 해서 준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 기억하니? 내 가족 간 교류하고 건강 돌보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그걸 약속했지. 공증까지 받았고. 도연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약속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약속이 지켜졌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는데 너희는 핑계만 댔어. 내가 허리 다쳤을 때도 안 왔지. 엄마가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있어. 그가 SNS 캡처 화면을 꺼냈습니다. 외제차 사진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그런데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네? 딸이 숨을 멈췄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도 나왔습니다. 명품 시계 사진도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사진들도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것들도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지?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변명하지 마. 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딸의 SNS 댓글이었습니다. 시댁은 그저 돈줄이지 뭐. 친정은 진짜 가족이고. 딸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그건 내가 직접 쓴 거야. 내 진심이지.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평생을 너희한테 다 쏟아부었어. 그런데 넌 우리를 돈줄로 봤구나.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도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넌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이용했을 뿐이지.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도연이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문자 말이야. 처가 오면 돈만 받고 빨리 보내. 그거 내가 우리 앞에서 읽은 거지?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도 들었어. 내 어머니가 장인 장모는 부담스럽다. 부모는 우리 부모뿐이다. 그렇게 말했지. 넌 그냥 듣고만 있었고. 사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돈은 법대로 돌려받겠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제발. 법원에 소송 넣을 거야. 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 정의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가족이었어. 딸이 옆에 있는 거였어. 그런데 넌 그것조차 못해줬어.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끊어졌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갚겠습니다. 8천만 원 다 갚을게요. 시간을 주시면. 도연이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한테만 시간을 주는 건 공평하지 않아. 내 부모도 책임져야지. 사위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이요? 당연하지. 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우릴 돈줄로 보라고. 그럼 책임도 같이 져야지.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내 부모가 절반. 너희 부부가 절반. 각자 4천만 원씩 갚아. 5년 안에. 도연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 내놓아라. 안 그러면 법원에 간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라. 딸과 사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딸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아빠. 딸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문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둘러요? 다시는 손주 보러 가지 않겠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잎을 어루만졌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2년 전의 분노와 절망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사위 부모가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딸 부부도 2년에 걸쳐 4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정희와 도연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정희는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도연은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부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큰딸이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큰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던 딸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정희를 안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언제 들어왔어? 어제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연락 안 했어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도연도 나왔습니다. 그는 딸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민지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도연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지의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남편 데이비드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데이비드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희와 도연은 놀랐습니다. 결혼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했어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았어요.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민지가 배를 만졌습니다. 임신 5개월이에요. 정희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도연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큰딸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엄마. 동생 일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미국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떻게 만났는지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기 태어나면 자주 올게요. 한국에 다시 살 생각이에요. 정희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네. 데이비드 회사에서 한국 지사 발령 받았어요. 다음 달부터 근무해요. 민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가족이니까요.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은 말이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어져야 진짜 가족이지. 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민지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우리 아기한테도 그렇게 가르칠게요. 데이비드도 말했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가족의 의미를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과 절망, 분노와 슬픔,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민지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엄마.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지가 약속했습니다. 도연은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부탁하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인어른. 데이비드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맛있겠다. 민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많이 먹어. 둘이 먹어야 하잖아. 정희가 반찬을 딸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네 사람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민지가 무지개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니, 행복해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민지와 데이비드도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무지개를 향해 걸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줄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도연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았어도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네 사람은 그 아래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무지개는 하늘 끝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존엄과 자존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듯 사랑도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공작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